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50년간 독점하던 35조 원 중동 방공시장이 하룻밤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란이 쏜 미사일 253기를 한국 무기가 전부 막아버린 겁니다. 요격률 98%, 미국 패트리어트 최고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국 무기에 무릎 꿇은 미국 펜타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미국 중동 방산시장 점유율이 하룻밤 만에 무너졌습니다. 연간 35조 원, 50년간 단 한 번도 내준 적 없던 그 시장이 한국 무기 때문에. 저는 그날 밤 버지니아 알링턴에 있는 펜타곤 지하 3층 합동정보실에서 위성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화면 속 페르시아만 상공의 빨간 점 수백 개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이란이 쏜 것들이었습니다.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자폭 드론까지 합쳐 총 253기. 그것들이 아랍에미리트 상공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란 점들이 올라갔습니다. 아부다비 인근 6곳에서 동시에. 레이더에 잡힌 그 파란 점들의 정체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천궁 2점, 대한민국이 만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제가 18개월 동안 막으려고 했던 바로 그 무기였습니다. 파란 점들이 빨간 점들과 만나는 순간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하나, 둘, 셋.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속으로 쉬지 않고 기계처럼 정확하게. 제 옆에 앉아있던 중동사령부 연락장교 프랭크 달튼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진짜 한국 무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고였습니다. 모니터에 찍히는 숫자가 올라갈수록 제 28년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종 집계 253기 중 248기 요격. 성공률 98.0%.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첫째, 아부다비 1000만 명의 목숨이 살았다는 안도감. 둘째, 미국 방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밤이 시작됐다는 공포. 더 끔찍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2주 전에 저는 상원군사위원회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은 실전 미검증 상태이며 중동 방공은 여전히 미국 패트리어트가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그 보고서에 제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저는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미 국방부 방해안보 협력국, 줄여서 DSCA 부차관보를 지낸 사람입니다. 28년간 미국 무기를 동맹국에 파는 일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저를 중동의 세일즈맨이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뜻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하면 협박도 했고, 로비도 했고, 뒷거래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명한 무기 수출 계약 총액만 180조 원이 넘습니다. 사우디의 F-15 전투기 84대, UAE의 패트리어트 4대, 12기, 쿠웨이트의 아파치 헬기 36대, 카타르의 F-15EX 전투기 36대. 중동의 하늘은 미국 무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작품이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오만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저는 2년이 걸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면 미국이 중동 방산시장을 어떻게 지배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아버지 로버트 브레넌은 레이시온에서 32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사일 시스템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중동 판매 담당 부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 윌리엄 브레넌도 로키드 마틴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3대째 방산 가문. 저는 어릴 때부터 저녁 식탁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기억해라. 미국 무기를 사는 나라는 동맹이고 안 사는 나라는 잠재적 위협이다. 저는 그 말을 신조로 삼았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안보학을 전공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5년간 복무한 뒤 펜타곤 민간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28년간 DSCA에서 무기 수출 업무만 담당했습니다. 중동 방산시장이 얼마나 거대한지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파는 무기 규모는 연간 35조 원 수준입니다. 전 세계 미국 무기 수출의 약 40%가 중동으로 갑니다. 그중 방공 시스템만 따로 떼어보면 연간 12조 원 규모입니다. 패트리어트, 사드, 호크 미사일. 전부 미국제였습니다. 경쟁자가 없었냐고요? 있긴 했습니다. 러시아 S-400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S-400을 사면 미국 제재를 받습니다.
터키가 그 꼴을 당했습니다. F-35 프로그램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사례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러시아 무기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과 에로우가 있었습니다. 성능은 좋았지만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에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방공시장은 사실상 미국 독점이었습니다. 50년간 점유율 89%, 나머지 11%는 유럽제 단거리 방공 시스템이 차지했습니다. 이 시장에 한국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 방산이라는 단어를 처음 진지하게 들은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DSCA 주간 브리핑에서 부하 직원 제이슨 밀러가 보고했습니다. 부차관보님, 한국이 UAE에 천궁이 방공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UAE 측이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방공 미사일을 만들어? 예, 천궁이라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사거리 40km, 동시 다중표적 교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전 기록은 없습니다. 끝났네. 저는 그 보고를 30초 만에 넘겼습니다. 실전 기록이 없는 무기는 카탈로그에 불과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걸프전부터 30년간 수천 회 실전 교전을 했습니다. 그게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삼성 반도체나 잘 만들면 됐습니다. 미사일은 우리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제이슨이 다시 보고했습니다. 부차관보님, UAE가 천궁이 기술 실사를 위해 한국에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가격 협상용이겠지. 우리한테 깎아달라고 하려는 수작이야. 제이슨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단 규모가 17명입니다. 공군 사령관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17명의 공군 사령관. 가격 협상용 방문에 그 정도 규모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쪽 UAE 패트리어트 제안은 어떻게 됐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UAE 쪽 반응이 이전보다 미온적입니다. 처음으로 불쾌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미온적이라니. 패트리어트를 미온적으로 대하는 나라가 있다니. 제이슨, 한국 제안서 전문 구해와. 내가 직접 볼게. 일주일 뒤 제이슨이 한국 측 제안서 요약본을 가져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천궁이 6개 포대 도입 가격, 총 4조 5천억 원. 패트리어트 동일 수량 가격은 12조 원이었습니다. 가격 차이 7조 5천억 원.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 협정 포함. 10년 후 UAE 현지 부품 생산 가능. 운용 교육 2년 무상 지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가격에 기술 이전까지. 레이시오는 기술 이전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기술은 미국만 가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건 덤핑이야.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덤핑이라기보다는 한국 인건비와 제조 단가 자체가 낮은 것 같습니다. 성능 대비 가격으로 보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제이슨을 노려봤습니다. 자네가 한국 편을 드는 건가? 제이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부차관보님. 됐어. 앨리슨 불러. 앨리슨 코너는 DSCA 중동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43살,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레이시온에서 5년간 근무한 뒤 펜타곤으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미국 방산에 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앨리슨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이 UAE 방공시장에 손을 뻗쳤어. 막아야 해. 앨리슨이 한국 제안서를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가격이 말이 안 되네요. 이 가격에 기술 이전까지 하면 적자 아닌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국이 UAE에 발을 들이면 사우디가 흔들리고 사우디가 흔들리면 중동 전체가 흔들려. 35조 시장이 걸린 문제야. 앨리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막을까요? 저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UAE 국방부에 공식 서한을 보냅니다. 천궁이를 도입할 경우 기존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정비, 지원과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참여가 재검토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직접적인 협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무기 사면 미국 무기 AS 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공식 채널로 한국 방산의 약점을 흘립니다.
실전 미검증, 독자 기술 아닌 미국 기술 기반, 장기 운용 시 부품 수급 불안정. 사실과 과장이 섞인 정보였습니다. 세 번째, 레이시온에 연락해서 패트리어트 가격을 내리도록 압박합니다. 12조 원을 9조 원까지 낮출 수 있는지 타진합니다. 앨리슨이 물었습니다. 부차관보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해봐. 한국 천궁이 스펙만 놓고 보면 패트리어트랑 꽤 비슷합니다. 레이더 탐지 범위 100km 이상, 동시 다중표적 교전. 사거리만 좀 짧은데 중거리 방공으로는 충분합니다. 앨리슨. 예. 스펙 시트가 전쟁터에서 총알을 막아주나? 실전이 없는 무기는 종이에 적힌 숫자일 뿐이야. 패트리어트는 30년간 피와 불 속에서 증명된 무기야. 한국은 뭘 증명했어? 시험장에서 표적기 몇 개 맞춘 게 전부잖아. 앨리슨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국 무기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특히 방공 분야에서는 한국은 자주포나 전차 같은 육군 장비는 좀 팔았지만 방공 미사일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레이더 기술, 유도 알고리즘, 전자전 대응 능력. 이건 수십 년의 축적이 필요한 분야였습니다. 한국이 20년 만에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워싱턴 교회 맥클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캐서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레이서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딸 에밀리는 대학 1학년이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캐서린이 제 표정을 읽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시장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 한국, 삼성, 아니 무기, 미사일. 캐서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미사일도 만들어? 그게 문제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지. 저는 와인을 한 잔 따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UAE 대사관 루트를 통해 압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레이시온 중동 담당 부사장 데이비드 포스터에게도 연락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까지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계산이었습니다. 무기는 성능으로만 팔리지 않습니다. 동맹, 정치, 안보 보장. 그 모든 것이 패키지였습니다. 한국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무기가 진짜 총알을 막아내는 순간 정치도 로비도 동맹도 전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그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주 뒤 워싱턴의 펜타곤 사무실에서 저는 UAE 주미 국방무관 하마드 알라임이 대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점심 식사를 빙자한 압박 자리였습니다. 대령, 우리 관계를 생각해서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하마드 대령은 조용히 물을 마시며 들었습니다. 천궁이를 도입하면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향후 업그레이드와 정비 지원에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립이 쉽지 않거든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보복이었습니다. 하마드 대령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브레넌 부차관보님,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7조 원입니다. 그건 우리 해군 전력 현대화 예산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안보에 가격표를 붙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령. 하마드 대령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안보에 가격표를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안보를 더 합리적인 가격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대령, 실전 검증이 없는 무기에 국가 방공을 맡기는 것은 도박입니다. 하마드 대령이 냅킨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도박인지 아닌지는 결과가 말해줄 겁니다. 부차관보님. 그 말이 오랫동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4개월 뒤 UAE는 천궁이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규모 4조 5천억 원, 6개 포대. 제 18개월간의 로비가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발표 직후 제 사무실 전화기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레이시온 데이비드 포스터 부사장이 첫 번째로 전화했습니다. 브레넌, 이게 뭔 일이야? UAE가 진짜 한국 걸로 간다고? 나도 방금 확인했어. 자네가 막는다며?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컸어. 가격? 이건 가격 문제가 아니야. 전례를 만들면 안 되는 거야. UAE가 넘어가면 사우디가 흔들리고 사우디가 흔들리면 끝이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펜타곤 5층 창문 너머로 워싱턴의 겨울 하늘이 회색빛이었습니다. 50년간 철벽 같던 중동 방공시장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올 테니까요. 실전만이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단 1%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1%가 98%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UAE가 천궁이 도입을 발표한 직후 저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도입 결정이 났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은 체결됐지만 실제 배치까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펜타곤 내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이름은 중동방공 파트너십 강화팀이었습니다. 그럴듯한 이름이었지만 실체는 한국방산견제팀이었습니다. 팀원은 8명이었습니다. 앨리슨 코너 과장이 현장 지휘를 맡았습니다. 레이시온에서 기술 고문 2명이 합류했습니다. 국무부 중동국에서 외교관 1명, 중앙정보국 중동분석관 1명, 그리고 DSCA 실무진 3명. 이 팀을 아부다비에 상주시켰습니다. 공식 임무는 기존 패트리어트 시스템 운용 지원 및 동맹 방공 협력 강화였습니다. 실제 임무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천궁이 설치 과정을 감시하고 기술적 결함을 찾아내는 것. 둘째, UAE 군 고위층에게 지속적으로 패트리어트의 우수성을 각인시키는 것. 셋째, 천궁이 도입이 미국과의 방위 협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심는 것. 앨리슨이 아부다비로 떠나기 전날 밤, 제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했습니다. 앨리슨, 핵심만 말할게. UAE 공군 실무진들 사이에서 천궁이에 대한 불신을 키워야 해. 직접적으로 비난하면 역효과가 나니까 은근히. 패트리어트 합동훈련을 자주 잡아서 미국 시스템의 안정성을 체감하게 만들어. 앨리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 기술진이 오면 그들의 작업을 가까이서 봐. 실수가 있으면 바로 보고해. 아무리 작은 실수라도. 알겠습니다. 앨리슨이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부차관보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만약 천궁이가 정말 좋은 무기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잠깐 앨리슨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 앨리슨이 나간 뒤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펜타곤 주차장의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 저는 제 말을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미사일이 미국 패트리어트보다 나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건 물리학이 아니라 역사의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70년간 방공 미사일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은 20년이 채 안 됐습니다. 70년의 축적을 20년이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앨리슨의 첫 보고가 온 것은 2주 뒤였습니다. 한국 기술진 130명이 도착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소속입니다. 팀장은 김도연이라는 수석연구원으로 44살입니다. 130명. 그 정도면 꽤 큰 팀인데. 예, 6개 포대 설치팀입니다. 그런데 부차관보님,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 이 사람들이 현지 도착 전에 이미 아랍어를 공부하고 왔습니다. 기술진 전원이 기초 아랍어를 구사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지 기술자들과 의사소통이 됩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랍어 좀 한다고 미사일 성능이 올라가나? 그건 아닙니다만 UAE 군 실무진들의 반응이 꽤 긍정적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거지. 기술로 평가하라고 해. 앨리슨이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해. 한국 팀장 김도연이라는 사람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식당에서 마주쳤는데 먼저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DSCA에서 오셨죠? 미국 분들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 한국 팀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견제하러 왔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여주겠다고. 저는 그것을 순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순진함이 아니라 자신감이었습니다. 3주 뒤 저는 직접 아부다비로 날아갔습니다.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열기가 덮쳤습니다. 3월이었지만 이미 한낮 기온이 37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앨리슨이 공항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차를 타고 첫 번째 포대 설치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부다비 시내에서 남서쪽으로 45분 거리에 있는 사막지대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 가지에 먼저 눈이 갔습니다. 작업 속도였습니다. 레이더 차량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발사대 4기 중 2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휘 통제 차량 주변으로 케이블이 깔려 있었고 한국 기술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앨리슨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1번 포대야? 예. 작업 시작한 지 며칠이나 됐어? 38일입니다. 저는 눈을 찌푸렸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 하나를 설치하는데 보통 120일이 걸렸습니다. 38일 만에 이 정도 진행률이라면 예정보다 훨씬 빠른 것이었습니다. 빠른 건 좋은 게 아니야. 서두르면 실수가 나오는 법이지. 앨리슨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왜? 뭐가 있어? 부차관보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3주간 관찰했는데 기술적 실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3주밖에 안 됐잖아. 더 봐야지. 저는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팀장 김도연이 앨리슨을 통해 저를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김도연은 키가 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안전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손등도 거칠었습니다. 사무실에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보였습니다. 브레넌 부차관보님, 환영합니다. 편하게 둘러보십시오.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억양이 약간 있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수석, 천궁이의 전자전 대응 능력은 어느 수준입니까? 이란이 GPS 교란 기술을 쓸 경우 레이더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김도연이 잠깐 제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천궁이 레이더는 능동 위상 배열 방식입니다. GPS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형 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전 환경에서의 대응 능력은 수차례 시험에서 검증됐습니다. 기술적으로 틀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찔러봤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시험과 실전은 다릅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실전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나 핵심 약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전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실패 데이터도 없다는 뜻입니다. 패트리어트는 걸프전에서 공식 발표와 실제 성과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걸프전 당시 패트리어트 요격률 논란. 미국 정부는 90% 이상이라고 발표했지만 나중에 미 의회 조사에서 실제 요격률이 훨씬 낮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다들 아는 사실이었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국 사람은 그것을 제 얼굴 앞에서 꺼냈습니다. 저는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전의 실패가 오늘의 교훈이 됐듯이 오늘의 시험이 내일의 실전이 됩니다. 저희는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카피캣 나라의 기술자가 미국 방산 역사의 아픈 곳을 찌르다니. 저는 돌아서면서 앨리슨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건방지네. 앨리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 장면을 봤습니다. 한국 기술진 중 가장 젊어 보이는 사람이 발사대 하부에 엎드려서 무언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한낮 사막의 열기 속에서 철판 위에 누워 작업하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은 땀에 젖어 있었고 작업복 등판도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다른 기술자가 물병을 건네며 뭔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젊은 기술자가 물을 받아 마시고는 다시 철판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니, 느꼈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 정도는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앨리슨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차관보님, 한 가지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한국 팀이 1번 포대를 완성하는데 걸린 시간이 확정됐습니다. 며칠? 58일입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패트리어트 120일, 천궁이 58일,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두른 거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UAE 측 검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항목 통과입니다. 기술적 하자 제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의 석양이 붉게 타고 있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돌아온 뒤에도 저는 작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레이시온 데이비드 포스터 부사장과 만나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아일랜드계 미국인으로 체구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레이시온에서 25년간 중동 영업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워싱턴 조지타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데이비드, UAE는 놓쳤어. 하지만 사우디는 지켜야 해. 데이비드가 스테이크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사우디는 문제 없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미국 무기를 좋아하잖아. 트럼프 시절에 체결한 1100억 달러 방산 패키지가 아직 이행 중이야. 하지만 UAE 선례가 생겼잖아. 사우디 실무진들이 천궁이 가격 보면 흔들릴 수 있어. 데이비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브레넌, 걱정 마. 한국 무기가 아무리 싸봐야 실전에서 뻥나면 끝이야. 실전 한 번이면 다 해결돼. 그게 문제야. 만약 실전에서 안 뻥나면 그럴 리가 있나? 데이비드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한테는 묘하게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아부다비에서 돌아온 뒤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국 기술진의 작업 속도와 정밀도가 마음 한편에 걸려 있었습니다. 58일 만에 하자 없이 포대 설치를 끝낸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흔들림을 억눌렀습니다. 감정에 흔들리면 판단을 그르칩니다. 숫자를 봐야 합니다. 패트리어트는 실전에서 수천 발을 쐈고 계속 개량됐습니다. 천궁이는 시험장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하나의 팩트가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앨리슨에게서 정기 보고가 왔습니다. 부차관보님, 6개 포대 전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기간이 9개월입니다. 원래 계획은 14개월이었습니다. 5개월이나 앞당겼다고? 예. 그리고 UAE 측 최종 검수 결과도 나왔습니다. 6개 포대전 항목 통과, 중대결함 제로, 경미결함 3건 중 3건 모두 현장 즉시 수정 완료. 저는 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통합훈련은 다음 달에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 공군 협조 아래 실시할 예정이고 저희도 참관합니다. 참관이 아니라 평가야. 꼼꼼히 봐. 한 달 뒤 통합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미국 공군이 제공한 표적기 24기를 사용한 모의 요격 훈련이었습니다. 탄도 미사일, 궤적을 흉내낸 표적기들이었습니다. 결과가 왔습니다. 24기 중 23기 요격. 요격률 95.8%. 앨리슨의 보고에 덧붙여진 메모가 있었습니다. 참고 미국 측 감독관 존 프레스턴 대령의 평가입니다. 패트리어트 PAC-3화 동등하거나 일부 항목에서 상회하는 성능. 특히 동시 다중 표적 처리 속도가 인상적. 반응 시간이 패트리어트 대비 약 1.5초 빠름. 1.5초. 방공에서 1.5초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미사일이 초속 2km로 날아올 때 1.5초면 3km 차이였습니다. 그 3km가 요격 성공과 실패를 가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앨리슨의 보고서를 책상 서랍에 넣고 닫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존 프레스턴 대령의 이름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프레스턴 대령은 미 공군에서 방공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패트리어트와 동등하거나 상회라고 평가했다는 것. 저는 그것을 무시하고 싶었지만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아내 캐서린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캐서린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다 하네. 석 달 전만 해도 장난감이라고 했잖아. 장난감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실전은 다르니까. 저는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실전은 다르다. 그래, 실전만 오면 된다. 실전에서 한국 무기가 실패하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하지만 실전이 정말 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에 하나의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포한 한국 방산 관련 보고서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의회 보좌관들과 싱크탱크 연구원들에게 한국 천궁이의 약점을 정리한 비공식 문건을 돌렸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었지만 상당 부분은 과장이었습니다.
그 문건이 한국 국방부까지 흘러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한국 주미대사관 국방무관이 펜타곤에 공식 항의서를 보냈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행위에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항의서를 읽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동맹국 시장에 끼어드는 게 동맹이야? 하지만 펜타곤 내부에서도 제 행동을 불편하게 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법률고문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브레넌 부차관보, 비공식 문건거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불쾌함을 삼켰습니다. 한국이 동맹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산시장에서는 동맹도 경쟁자였습니다. 35조 원짜리 시장에서 우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워싱턴 시간으로 일요일 오후 5시 27분. 저는 맥클린 자택의 서재에서 내일 상원 군사위원회 보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펜타곤 긴급 회선이었습니다. 부차관보님, 지금 즉시 합동정보실로 오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야? 이란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현재 발사 확인된 것만 200기 이상입니다.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저는 양복을 집어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맥클린에서 펜타곤까지 보통 30분이 걸렸지만 그날은 18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 합동정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20명이 넘는 분석관과 장교들이 모니터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4개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중동사령부 연락장교 프랭크 달튼 대령이 저를 발견하고 손짓했습니다. 브레넌, 여기. 메인 스크린에 중동 지역 위성 영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란 서부 내륙에서 붉은 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프랭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개시했어. 이스라엘 공습에 대한 보복이야. 현재까지 확인된 발사체 총 253기, 탄도 미사일 112기, 순항 미사일 87기, 샤헤드 계열 자폭 드론 54기, 궤적 분석 결과 이스라엘 방향 약 180기, UAE 방향 약 73기, UAE 방향 73기, 이란이 UAE를 직접 노린 것인지 궤적 오차인지는 아직 분석 중이야. 하지만 UAE 영공 진입이 확실한 것만 73기야. 73기. 아부다비를 향해 73기의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것은 제가 18개월간 방해했던 천궁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패트리어트 상태는? 프랭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UAE 패트리어트 기존 포대는 노후화로 현재 제한적 가동 상태야. 실질적 방공은 천궁이가 담당해야 해.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분석관 중 한 명이 보고했습니다. UAE 천궁이 6개 포대 전 포대 레이더 정상 가동 확인. 표적 추적 개시. 또 다른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1번, 2번, 3번 포대 교전 준비 완료. 저는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빨간 점들이 페르시아만을 건너 아부다비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속도가 화면에서도 느껴질 만큼 빨랐습니다. 탄도 미사일은 초속 2km 이상으로 날아옵니다. 한 번 놓치면 두 번째 기회는 없었습니다. 워싱턴 시간 오후 6시 18분. 아부다비 시간 새벽 2시 18분. 첫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분석관이 소리쳤습니다. 교전 개시. 1번 포대 미사일 발사 확인. 위성 화면에서 아부다비 인근 지점에서 파란 점이 올라갔습니다. 빨간 점을 향해 직선으로. 두 점이 만나는 순간 빨간 점이 사라졌습니다. 요격 확인. 1번 포대 첫 교전 성공. 합동정보실에 짧은 웅성거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아직 72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미국 방산의 체면을 생각하면 천궁이가 실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부다비에 있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생각하면 천궁이가 성공해야 했습니다.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목을 졸랐습니다. 워싱턴 시간 오후 6시 31분. 다수 표적 접근. 2번, 3번 포대 동시 교전 개시. 화면이 바빠졌습니다. 빨간 점들이 무리지어 밀려왔습니다. 파란 점들이 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빨간 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정확했습니다.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프랭크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진짜 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워싱턴 시간 오후 6시 52분. 4번 포대 동시 다수 교전 중. 현재 12기 동시 접근. 12기 동시 접근. 하나의 포대가 12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패트리어트도 동시 다중표적 교전이 가능했지만 12기를 한꺼번에 상대한 실전 기록은 제가 아는 한 없었습니다. 있었다 하더라도 극히 드문 상황이었습니다. 합동정보실이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4번 포대의 파란 점들이 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속도가 달랐습니다. 2발씩 거의 동시에 발사됐습니다. 빨간 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8초 만에 4기 요격, 15초 만에 8기 요격, 23초 만에 11기 요격, 마지막 한 기가 남았습니다. 빨간 점이 아부다비 외곽을 향해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파란 점이 올라갔습니다. 2초 뒤 빨간 점이 사라졌습니다. 12기 전기 요격 완료. 합동정보실에서 누군가 오마이갓을 내뱉었습니다. 프랭크 대령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브레넌, 12기를 23초 만에 전부 잡았어. 이건 패트리어트로도 장담 못하는 건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워싱턴 시간 오후 7시 03분. 아부다비 시간 새벽 3시 03분. 가장 위급한 순간이 왔습니다. 긴급. 탄도 미사일 22기 동시 접근. 궤적 분석 결과 전 기체 아부다비 시내를 향해 강화 중. 예상 착탄 시간 137초. 137초. 2분 17초 뒤에 22기의 탄도 미사일이 아부다비 시내에 떨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부다비 시내 인구는 180만 명이었습니다. 합동정보실이 묘지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22개의 빨간 점이 일직선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부다비 시내 바로 위를 향해서 천궁이 1번, 2번, 3번 포대가 동시에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파란 점들이 물처럼 쏟아져 올라갔습니다.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빨간 점들이 하나, 둘, 셋, 30초 경과, 8기 요격, 60초 경과, 15기 요격, 90초 경과, 20기 요격, 남은 시간 47초, 남은 빨간 점 2기.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가 왜 한국 무기의 성공을 기도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05초 경과, 21기 요격, 마지막 1기. 아부다비 시내까지 거리 14km. 파란 점이 올라갔습니다. 3초 뒤, 빨간 점이 사라졌습니다. 22기 전기 요격 완료. 합동정보실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 책상을 쳤습니다. 프랭크 대령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어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무기가 아부다비 180만 명을 살렸습니다. 제가 막으려 했던 바로 그 무기가 워싱턴 시간 오후 8시 47분, 아부다비 시간 새벽 4시 47분, 마지막 이란 발사체가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모든 교전이 종료됐습니다. 분석관이 최종 집계를 읽었습니다. 최종 결과 UAE 영공 진입 이란 발사체 총 253기, 천궁이 교전 248기, 요격 성공 248기, 비교전 5기. 비교전 5기 중 3기는 영공 이탈, 2기는 이스라엘 방공망 교전 구역 중복 처리. 천궁이 자체 요격 실패 제로, 성공률 100%, 전체 기준 성공률 98.0%. 합동정보실에 3초간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체 요격 실패 제로. 쏜 것은 전부 맞췄다는 뜻이었습니다. 프랭크 대령이 저를 봤습니다. 브레넌. 뭐, 패트리어트 최고 실전 기록이 몇 %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의 공식 최고 실전 요격률은 약 95%였습니다. 그것도 최상의 조건에서 95% 전후야. 한국이 98%를 찍었어. 첫 실전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석관 하나가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참고 데이터입니다. 이번 교전에서 천궁이의 평균 반응 시간은 표적 포착 후 발사까지 4.2초, 요격까지 평균 11.7초였습니다.
이는 패트리어트 PAC-3에 공개된 평균 반응 시간 대비 약 2초 빠른 수치입니다. 2초. 아까 훈련에서 1.5초 빨랐던 것이 실전에서는 2초로 벌어졌습니다. 긴박한 실전 상황에서 오히려 더 빠르게 반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눈에 아렸습니다. 28년이었습니다. 28년간 미국 무기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었고 현장에서 확인했고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그 28년의 확신이 한밤 사이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프랭크 대령이 옆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예상했어? 아니, 나도. 이건 아무도 예상 못했어. 합동정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워싱턴의 밤이 보였습니다. 포토맥 강 너머로 링컨 기념관의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부다비 사막에서 한낮의 열기 속에 철판 아래 엎드려 작업하던 젊은 한국 기술자. 땀에 젖은 작업복. 물을 마시고 다시 들어가던 뒷모습. 그 사람들이 설치한 무기가 오늘 밤 180만 명을 살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앨리슨에게 전화했습니다. 앨리슨, 결과 봤어? 앨리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봤습니다. 부차관보님, 저는 3주간 현장에서 매일 관찰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98%야. 예, 자체 실패 제로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앨리슨. 예, 우리가 틀렸어. 앨리슨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그녀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캐서린이 거실 소파에서 졸고 있다가 현관문 소리에 깼습니다. 무슨 일이야? 전화도 안 받고. 이란이 미사일을 쐈어. 아부다비로. 캐서린이 입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무기가 다 막았어. 한국? 당신이 장난감이라고 했던?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캐서린이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98%야. 253기 중 248기를 잡았어. 쏜 것은 전부 맞췄어. 자체 실패 제로. 캐서린이 잠깐 멈추더니 물었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야? 미국 패트리어트 최고, 기록보다 높아. 캐서린이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피곤할 텐데 자. 못 자. 왜? 2주 전에 상원에 보고했어. 한국 방공은 실전 미검증이라고. 중동 방공은 패트리어트가 유일한 선택지라고. 캐서린이 제 표정을 읽었습니다. 그 보고서가 문제가 되는 거야?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이 되는 거야. 2주 만에.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세계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세상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CNN이 먼저 보도했습니다. 한국제 방공 시스템, 이란 대규모 미사일 공격 저지, 요격률 98%. 그 기사가 온라인에 뜨자마자 전 세계 방산 관련 매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영국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특별판을 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천궁이는 첫 실전에서 역사상 가장 높은 방공 요격률을 기록했다. 이는 기존 패트리어트와 아이언돔의 실전 기록을 모두 상회하는 수치이다. 프랑스 르몽드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미국이 50년간 독점해온 중동 방공 시장의 판도가 하룻밤 만에 바뀌었다. 한국은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성능에서도 미국을 앞서는 것을 증명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묘한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방공 미사일의 실전 성공은 아시아 방산의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이다. 일본 자위대의 방공 체계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불가피하다. 일본까지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이 온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온 뉴스였습니다. 알아라비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한국 천궁이 도입 공식 검토 착수, 규모 8개 포대, 예상 금액 8조 원.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사무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사우디가 움직였습니다. 중동 최대 방산 시장인 사우디가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데이비드 포스터가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브레넌, 사우디 소식 봤어?
봤어. 이러면 우리 끝이야. 사우디까지 넘어가면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전부 도미노야. 알고 있어.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뻥났어야 했는데 98%라니. 이게 말이 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됐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위성 데이터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우디에 이어 이라크 국방부도 청궁이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규모 4개 포대, 예상 3조 5천억 원. 쿠웨이트도 비공식 타진을 시작했습니다. 오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일 만에 중동 5개국이 한국 청궁이에 줄을 섰습니다. 합산 예상 규모만 2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 20조 원은 원래 미국 것이어야 할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UAE 계약이었습니다. 제가 막지 못한 바로 그 계약. 프랭크 달튼 대령이 복도에서 저를 스쳐 지나가며 한마디 했습니다. 브레넌, 상원에서 연락 왔지?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떤 연락? 군사위원회에서 비공개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어. 주제가 뭔지 알아? 뭔데? 미국 중동방공시장 경쟁력 약화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 부차관보 증인 출석 요청이 갈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청문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가 증인으로 불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직접 한국 방공은 위협이 아니다라고 보고한 바로 그 위원회에서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닫고 혼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내가 서명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2주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게 배포했던 그 문건. 그 종이가 지금은 제 무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비공개 청문회는 그날 밤으로부터 열흘 뒤에 열렸습니다. 러셀 상원 빌딩 216호실. 저는 그 방에 수십 번 들어가 봤습니다. 보고를 하러, 브리핑을 하러, 때로는 무기 수출 승인을 받으러. 항상 자신만만하게 걸어 들어갔던 그 방에 그날은 다리가 떨리며 들어갔습니다. 긴 마호가니 테이블 앞에 상원의원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군사위원회 위원장 리처드 스톤 의원이 중앙에 있었습니다. 68세, 텍사스 출신, 공화당. 퇴역해군 대령 출신으로 방산 문제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양옆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번갈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옆에 DSCA 법률 자문관이 배석했습니다. 맞은편에는 레이시온 임원 1명과 국방부 획득기술군수 차관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스톤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는 최근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방공 작전의 결과와 이것이 미국 방산,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브레넌 부차관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스톤 위원장이 안경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그 시선이 무거웠습니다. 부차관보, 2주 전에 이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당신은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은 실전 미검증 상태이며 중동 방공은 여전히 미국 패트리어트가 유일한 실질적 선택지이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2주 만에 한국 청궁이가 실전에서 98% 요격률을 기록했습니다. 패트리어트 공식 최고, 기록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부차관보의 보고가 틀렸다는 뜻입니까?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게 잔을 꽉 쥐었습니다. 위원장님, 당시 보고는 그 시점까지 확인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청궁이의 실전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스톤 위원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차관보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유포한 문건이 있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라는 제목입니다. 이 문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공식 항의를 했는데 이 내용은 검증된 사실입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문건까지 청문회 테이블에 올라온 것입니다. 일부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제 판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단이요? 과장이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 의원 다이앤 첸이 끼어들었습니다. 53세,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국방예산소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부차관보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당신이 그 문건을 유포한 목적이 한국 방산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한국 무기 수출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제 팔꿈치를 건드렸습니다. 조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미국 방산 수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경쟁력 유지요? 동맹국의 방산 제품에 대해 과장된 약점을 유포하는 것이 경쟁력 유지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이앤 첸 의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부차관보님,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당신은 UAE에 대해 천궁이를 도입하면 패트리어트 정비 지원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맹국에 대한 협박 아닙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12명의 시선이 전부 저를 향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기술적 현실을 전달한 것입니다. 상이한 시스템 간 호환성 문제가 브레넌 부차관보 스톤 위원장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패트리어트와 천궁이는 독립 운용 시스템입니다. 호환성과는 무관합니다. 당신도 28년 경력의 전문가니까 그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스톤 위원장이 맞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이었다는 것을. 텍사스 출신 공화당 의원 빌 하몬드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차관보, 숫자를 좀 봅시다. 한국 천궁이의 포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약 7,500억 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 최신형은 포대당 약 2조 원입니다. 가격 차이가 거의 3배입니다. 그런데 실전 성능은 한국이 더 높았습니다. 미국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왜 더 비싸고 성능이 낮은 무기를 동맹국에 밀어야 하는 겁니까?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산 수출은 미국 일자리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레이시온만 해도 직원이 18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로는 성능 차이를 정당화할 수 없었습니다. 부차관보님, 다이앤 첸 의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당신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왜입니까? 한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함께 전쟁도 치른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기술력을 왜 무시했습니까? 저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왜 무시했는가? 솔직히 말하면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준 나라였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없었으면 한국 방산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오만이었습니다. 의원님, 솔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팔꿈치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무시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과소평가했습니다. 미국 방산의 역사와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믿었습니다. 70년의 축적을 20년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판단이 틀렸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을 견제하기 위해 과도한 행동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공식 문건 유포와 UAE에 대한 압박은 동맹국 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합니다. 스톤 위원장이 안경을 벗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차관보,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솔직함이 결과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 위원회는 미국 중동 방공시장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DSCA의 방산 수출 전략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비공개 청문회였지만 출석 사실 자체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부차관보님, 한국 천궁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국 방산 견제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문을 닫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28년이었습니다. 28년 동안 쌓아온 것이 1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청문회 이후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실에서 만류가 있었지만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절차를 밟는 2주 동안 저는 매일 아침 포토맥 강변을 걸었습니다. 아내 캐서린이 가끔 함께 걸어줬습니다. 후회해. 후회라기보다 부끄러워. 뭐가? 18개월 동안 한국 무기를 막으려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그 무기가 결국 180만 명을 살렸잖아. 내가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등에 식은땀이 나. 캐서린이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실패해서 다행이네. 그 말이 웃기면서도 뼈 아팠습니다. 제가 실패한 것이 세상을 구한 셈이었습니다.
퇴직 후 저는 워싱턴 외곽 버지니아 시골의 작은 집을 얻어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방산 컨설팅 제의가 몇 건 왔지만 전부 거절했습니다. 한동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마당에 나갑니다. 버지니아의 아침 공기는 차갑고 깨끗합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면서 뉴스를 봅니다. 한국 방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천궁이 8개 포대 도입 협상을 공식화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규모 8조 원. 이라크도 4개 포대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까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제가 막으려 했던 도미노가 결국 쓰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인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혹은 경외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퇴직 후 한국 방산에 대해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그 나라의 이야기를. 한국이 독자 방공 미사일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제 호크 미사일에 의존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한국은 스스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무모해 보였을지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방공 미사일을 만드는 것은 반도체를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초고속 비행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궤적을 예측하고 정확한 시점에 요격체를 발사해서 초속 수 킬로미터로 날아오는 표적을 맞춰야 합니다. 레이더 기술, 유도 알고리즘, 추진체, 탄두, 전자전 대응.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완벽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 기술을 70년에 걸쳐 쌓았습니다. 수천 번의 시험과 수백 번의 실전을 거쳤습니다. 수조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20년 만에 해냈습니다. 독자적으로. 미국의 도움 없이. 아니,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20년의 무게를 이제야 느낍니다. 그 20년 동안 수천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또 다시 시도했을 것입니다. 예산이 삭감되는 해가 있었을 것이고 국제적으로 비웃음을 사는 시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리고 그 20년의 집요함이 그날 밤 98.0%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아부다비 사막에서 봤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42도의 열기 속에서 철판 아래 엎드려 작업하던 젊은 기술자. 물을 마시고 다시 들어가던 뒷모습. 그리고 김도연 수석연구원의 말.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98%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깨달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험의 길이가 실력의 척도가 아닙니다. 미국은 70년, 한국은 20년. 저는 그 숫자만 봤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24시간을 불태운 나라와 70년 동안 관성에 젖은 나라는 같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20년은 미국의 70년보다 밀도가 높았습니다. 둘째, 실전 기록이 없다는 것은 약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저는 실전이 없다만 봤습니다. 하지만 실전이 없다는 것은 실패의 유산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은 백지 위에 최신 기술만으로 설계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30년 전의 설계를 계속 개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때로는 새로 짓는 것이 고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가격이 싸다고 성능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인건비와 제조 효율성이 가격을 낮춘 것이지 기술을 깎아서 낮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격 대비 성능으로 따지면 천궁이가 세계 최고였습니다. 넷째, 가장 뼈아픈 깨달음입니다. 저는 미국의 힘을 지키기 위해 한국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막는 것이 미국의 힘을 지키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힘은 더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것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경쟁자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올라서는 것으로.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28년간 무기를 팔면서 정작 무기의 본질을 잊고 있었습니다. 무기의 본질은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 잘 지키는 무기가 이기는 것이 맞습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그날 밤 천궁이는 아부다비 180만 명을 지켰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인도 있었습니다. 아부다비에 사는 미국인만 수만 명입니다. 한국 무기가 미국인도 살린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퇴직 후 3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앨리슨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앨리슨은 여전히 DSCA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부차관보님, 아니 전 부차관보님.
한 가지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데? 아부다비에서 포대 설치를 감시하던 3주간 한국기술진이 매주 기술 점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아시죠? 알아. 그 보고서 맨 마지막 줄에 매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답니다. 뭐라고? 이 시스템은 반드시 작동해야 합니다.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없을 때 이 무기가 대신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매주 같은 문장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기를 돈으로 받습니다. 35조 원 시장, 점유율, 수출 실적. 그것이 제가 28년간 본 무기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기술진은 무기를 사람으로 받습니다. 이 무기가 사람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그들이 42도의 사막에서 묵묵히 일한 이유였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모든 것을 갈랐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신뢰를 파는 나라입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고, 시간을 앞당기고, 품질을 보장하고, 그리고 실전에서 증명합니다. 그것이 한국 방산의 본질입니다. 미국은 70년 동안 우리가 최고다라고 말해왔습니다. 한국은 2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들었습니다. 묵묵히, 정확하게, 끝까지. 그리고 어느 날 밤, 말없이 253기의 미사일을 막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저는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28년간 미국 무기를 팔았고, 한국 무기를 막으려 했고, 실패했고, 그 실패가 180만 명을 살렸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인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저는 이제 그 네 글자의 경의를 표합니다. 진심으로. 지금까지 펜타곤 부차관보가 고백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저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